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박정희 그 찬양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뭐 전두환 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좀 경우에 그렇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게 학교였습니다. 저는 그분들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정책을 익혔습니다. 소위 말하는 적통, 적자는 이광재 후보님과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험난한 들판에서 등장하고 발전해 온 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당원들이 꽤 아는 것 같은데. 개혁을 뒷받침하는 똘똘한 법 하나, 이게 참 아쉬웠다. 저 스스로도 아직도 이 한을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부산은 저희 아버님께서 6.25 첫날 부산을 점령하러 내려온 북한 무장수송선을 격침시킨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네, 한 주간의 민심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배 대표님. 네. 코로나 지금 4차 대유행 상황에서 네.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굳건합니다. 네. 오히려 몇몇 조사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지층들이 재결집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요. 왜냐하면 네. 자기 대권 국면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지층들은 정권을 유지해야 돼 이런 인식으로 특히 떠나갔던 지지층 중에서 30대가 또 돌아오는 현상, 여성들에게서도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특히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입니다.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재결집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또 이제 코로나 국면이 위기 국면이거든요. 네. 위기 국면 때는 또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또 힘을 실어주고 물론 뭐 백신 수급이 되느냐 방역을 잘했느냐 이렇게 탓할 수도 있겠지만 위기 국면에는 또 중도층도 MZ세대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여권 후보, 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대선 가도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놓고서 지지 기반을 다져가는 이른바 대통령 마케팅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께서 보시기에요.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올 경우에 국민의힘 야권에서의 대선 전략도 뭔가 이거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5년 차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한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가 47%로 나왔어요. 네. 50% 아래로 떨어졌고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그 격차가 2%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이거는 저는 상당히 높은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4차 대유행 그 시점에 이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물론 뭐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지지층들이 뭐 결집하는 현상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이 국민적 피로도가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 4차 대유행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국민들은 국민 방역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책임감을 돌리면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그러니까, 됐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예상이었잖아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의외로 올랐다. 저는 이거는 바로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경선하고도 좀 영향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이제 집 나갔던 20대, 30대, 40대 여성들이 상당히 지금 회귀하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보 네. 진영으로.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야에 있던 두 사람, 특히 뭐 검찰총장 그리고 감사원장들이 범야권으로 들어간 것도 저는 상당히 이 중도 진영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하위직도 아니고 고위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서 반문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네. 국정 운영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실망했던 세력들이 다시 재결집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전 총장, 양강구도는 지금 계속됩니다. 그러나 네. 추세는 좀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모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뭐 의혹이 될 테고
또 이재명 후보도 예비 경선 때 제대로 득점을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더 주목을 받았다. 그것 역시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바지 이야기를 한 것이 상당히 또 논란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만큼 중도, 특히 이제 2030 만 18세 이상 MZ 세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지지율이 좀 조금씩이라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또 예비 경선 이후에 지지층들 중심으로 해서 또 지역 기반은 경기도 40대 세대 기반 그리고 이념 기반 진보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결집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을 사람은 오히려 이재명, 윤석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낙연 후보가 약진하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요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 관련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뭐 예를 들면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 없다가 비슷한데 윤 전 총장은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던데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합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형수 욕설이라든가 사생활 논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네. 이게 최근에 불거진 상황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이미 해자됐던 경우고 이미 이제 법적 판단도 끝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지금 터진 겁니다. 지금 네. 최근의 일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가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금 최대 위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지금 우리가 검증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악재가 닥쳤을 때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 경험이라든가 그간의 경험을 가지고 이걸 극복해 나가는 것을 말을 하는데 네. 과연 윤석열 총장이 지금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 지금 이재명하고 지금 이 윤석열 지사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진 큰 배경에는 저는 젠더 이슈도 한몫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두 분이 이 정치권에서 지금 대선 후보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의 성격이 워낙 강하고 좀 마초적인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여성 유권자들은 이 이낙연 후보에게 약간 옮겨가는 지금 이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이 차기 대선 구도를 흔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경제 살리기도 있지만 이 젠더 이슈도 저는 상당히 큰 역할을 지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후보와 관련된 의혹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도 네네. 좋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이나 또는 여배우와의 관계 논란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반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영향이 있다 없다. 네. 그런 이유는 2030과 중도층도 이제 반반으로 거의 나누어지고 있다는 셈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체로 여야 간의 대결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당내 경선에서 상당히 의혹과 또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칫 해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반사이익을 이낙연 후보나 다른 후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의혹 있음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중도나 MZ세대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중도나 MZ세대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 양자 1대1 가상 대결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비 경선 이전만 하더라도 또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배우자 논란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가상 대결을 붙여보면 대체적으로 윤 후보가 이 여권 후보보다 앞서는 결과였거든요. 그런데 네. 이 논란이 터지기 시작하면서는 중도와 2030 세대, MZ 세대까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1대1 가상 대결 경쟁력이 윤 후보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네. 것이죠. 지금 이제 공통적으로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라는 네. 점인데 관심이 이제 향후 1위인 이재명 지사를 위협할 수준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역시 그래도 지지율 차이는 한 10% 정도가 나는데 향후 지지율에 어떤 새로운 변곡점이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 그 점은 어떤 견해세요? 저는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나 그것은 바로 호남에 달려 있다. 호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는데요. 이낙연 후보가 차기 대선에서 야권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만 된다면 네. 저는 호남 표심이 상당히 이낙연 후보를 중심으로 뭉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도 상당히 또 치고 올라갈 만한 지금 모멘텀이 지금 형성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건 바로 이재명 지사가 이제까지는 이재명 다음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뭐 일각에서 사이다 발언이 아니라 이재명 다음이 뭔가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본인의 그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다음을 보여준다면 저는 상당히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2주 후에 나올 여론조사 결과에서 네. 이 양 후보가 역전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1강 1중 구도가 유지될지 그것이 좀 증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도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네. 뭐 최근에 또 병역 문제를 두고서도 뭐 여러 또 갈등 충돌이 있는데 배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그 앞서 제가 질문을 드린 네. 이 어떤 새로운 변곡점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호남 민심인데 전략적 선택을 하거든요. 네. 이 영남 출신이면서도 민주당 후보가 돼서 또 호남의 폭발적인 지원을 받았던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현 대통령입니다. 그런 만큼 영남 출신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텐데 네.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이낙연이라고 하는 호남 출신의 또 유력 후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호남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상 대결에서 1대1 가상 대결에서 보수 야권 윤석열 후보든 최재형 후보든 누구든 유력하게 올라오는 보수 야권 후보를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이낙연 후보도 그때는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 호남이 빨리 선택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30대 지지층들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입니다. 네. 이 친문 지지층이 과연 안정감이 돋보이는 이낙연 후보를 밀어줄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본선 경쟁력이 조금 더 있다고 보이는 영남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을 밀어주지 아직까지는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 이낙연, 이낙연 대 이재명 양강 구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저는 과거 이낙연 그 후보의 지지율은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같이 네. 동반 움직이는 경향을 띄웠는데 네.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죠. 상승과 같이 네. 맞물리는데 그러면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이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면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 점이거든요. 그 점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세요? 뭐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만일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1차 뭐 집단 면역이 형성될 정도의 이제 백신을 맞았다면 순간적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어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부동산 문제, 최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약점인 이 부동산 문제가 지금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국면에서 지지율이 50% 이상을 넘어가기는 저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는 그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발광체가 되는 그 지지율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또 과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대선 네.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지 기반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이거든요. 네. 호남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죠. 세대 기반은 40대를 이재명 후보가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40대를 어떻게 두드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낙연 후보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어떻게 하면 이재명 후보보다 더 효과 있게 또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네. 경쟁이거든요. 물론 이재명 후보도 또 충분히 지지 기반을 더 높일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경쟁인데 중요한 것은요. 호남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 기반 이른바 호문 기반이 중요합니다. 사실 뭐 저는- 민주당의 양대 지지 핵심은 호남 또 친도 친문인데 그럼요. 이 선택이 네. 어떠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2위권 싸움을 놓고도 이제 예를 들면 정세균 전 총리라든가 추미애 장관은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1차 예비 후보 경선 때와는 좀 전략을 달리합니다. 이낙연 후보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그 점도 하나의 변수가 될까요? 저는 변수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의 후보의 지지율 상승도 지금 무시 못할 정도거든요. 네. 지금 RN스치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3위를 했는데 그 10%에 가깝게 나왔거든요. 물론 1, 2 후보와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친문 세력, 특히 검찰 개혁을 원하는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무시를 못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후보 간의 합정 용행을 통해서 이 후보 2위가 되기 위한 네. 그게 매우 강해질 걸 보여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호남이 미는 영남 출신 대통령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PK 출신입니다. 네.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TK 출신이거든요. PK와 TK는 정치적 성향이 전혀 다릅니다. 네. 이 PK보다 TK가 훨씬 더 보수적 성향이 강한 지역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꾸준히 본다면 어떤 조사에서는 TK보다는 PK에서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더 높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무조건 호남이 영남 후보, 호남이 미는 영남 후보로서 가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영남에서 훨씬 유리할 거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보면요.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을 하고 또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 상승도 눈에 띕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밖에 있고 네. 그러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후보들 간의 관심도가 더 높아질 개연성이 생긴 겁니까? 아주 중요해지는 변곡점과 또 후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최근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반문 정서를 가지고서 기반으로 해서 지지율이 치솟았던 것이거든요. 네. 국민의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외연 확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광주를 방문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향해서 왜 입당을 지금 미루고 있는지, 네. 언제 입당할 것인지, 앞으로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는 될 것인지, 단일화에 나설 것인지 이 점을 상당히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고 중도층이나 MZ세대에 영향을 주는 의혹들도 탈탈탈 털어낼 필요가 있는데 왜 이것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냐면 그동안에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안 보였는데 네. 최재형이 나타난 겁니다. 네. 왜 최재형이 중요하냐? 윤석열 후보와 이 선거 운동을 당장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행보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어디 유명 인사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경남, 창원, 진해구 이전에 진해시 태생이니까 PK 지지를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60대 이상의 이 세대 기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념 기반은 이해창 전 한나라당 후보를 대표를 연상케 하기 때문에 정통 보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미화를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오히려 나는 유명한 사람 만나기보다는 이런 이 사각진, 이 그늘진 지대를, 그늘진 네. 곳을 방문해서 오히려 제가 그곳을 살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윤 후보와 차별화를 통해서 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윤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차기 대선 구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당내 국민의 입장에서는 후보들의 이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들어왔고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지사 등등도 지금 활발하게 뛰고 있는데 향후에 그렇다면 제3지대에서의 통합 또는 단일화 이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뭐 지금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네. 그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야권이 이렇게 통합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과연 지난번 서울시장처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자기 색깔을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고 그리고 본인의 콘텐츠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인지도 높은 걸 가지고 여론조사만 통해 가지고 간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우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최재형 후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 입당한 거는 저는 뭐 최재형 후보의 향후 지지율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도 범야권 지지자 중에서는 그 3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제부터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조금씩 최재형 후보의 지지율이 좀 상승하면서 아직은 2위를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 비해서는 좀 밀리는 저는 조만간 상황이네요. 따라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요. 김동연 전 비대위원장이 호평을 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의 대선 참여는 야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아주 큰 영향은 못 준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경제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경제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나? 이거는 팀 플레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상당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인물, 그리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늘 우리 시청자들께 저는 기준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이 확보되지 않으면 한 자릿수 지지율을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 기반에서 본인의 지지층을 확보할지, 또 세대, 이 목적을 하고 있는 핵심 타겟 세대는 50대인지 60대인지 그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민의힘 보수 지지 기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과연 그 역할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내세울 수 있느냐, 내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만큼 지지층이 확보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정말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훈수 정치만으로 어떤 대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본인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야 1대1 구도뿐만 아니라 김동연 전 부총리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제3지대를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이 제3지대가 과연 탄력을 붙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점이 이제 이번 대선에도 굉장히 중요한 저는 단점인데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네? 힘들다고 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의 경우를 보더라도 네. 제3지대가 성공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힘든가를 이미 보여줬고, 최근에 정치권 격변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섰다라는 점 등등을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구도라고 저는 보네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나무만 보지 않고 숲도 같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거는 아까 우리 배 소장이 잘 얘기한 것처럼 세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매우 인품과 식견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렇게 나홀로 행보로서는 상당히 좀 성공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당의 지지율이 조금 최근에 네. 변하잖아요. 국민의힘이 떨어지고 그 민주당이 오르는데 네. 그 점도 큰 변수가 됩니까? 짧게 한마디 말씀을 드렸자면. 글쎄요, 아주 큰 변수는 아닐 거로 보고,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에 좀 피로감이 나타나는 것은 이준석 대표 논란이라고 보이는데, 결국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합하면 지지율이 거의 80% 가까이 돼요. 네. 다음 대선은 철저한 진영 간 대결이 될 네. 거로 보입니다. 네, 요즘 정치권과 사회를 돌아보면 온통 분노로 가득해 보입니다. 정작 분노해야 할 사람들의 목소리는 언론에도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대선을 얘기하는 주자들은 자기만의 공정, 원칙, 정의의 가치 외에 통합과 상생을 강조해야 합니다. 주자들 간의 감정적 싸움판이 아니라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의 울분을 달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포용이라는 울타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